불을 피울 때 이 문을 열어놓는 거는 일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연소 중에 불을 피울 때 무조건 문을 열어놓아서 환기만 시키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울산 현대차 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질식사고로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먼저 관련 뉴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복합환경 체인버 실험실에서 직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3명은 모두 연구원이며 2명은 현대차 소속, 1명은 협력업체 소속입니다. 이들은 2시간여 전인 12시 50분쯤부터 실험실에 들어가 차량 성능을 실험하던 중이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차량을 두고 특정한 환경을 가정해 가속 페달을 최대한으로 밟았을 때 배기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들은 이들 3명이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차 안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환경 체인버에 달린 환풍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예, 상당히 안타까운 어제 사고인데요. 어제 사고 경위 회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저도 어제 오후 한 4, 5시경에 속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대자동차에서 질식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특히 현대자동차는 일반 제조업체가 아니고 세계에서 어떤 5손가락 아는 생산 어떤 전문 자동차 업체인데 예. 지금 가스 질식에 의해서 3명이 사망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후진국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스 질식 사고는 1, 2년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발생하는 아주 고질적인 이런 굉장히 위험한 이런 사고거든요. 예. 근데 현대 자동차에서 1명도 아니고 3명이 특히 또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좀 가졌었는데요. 특히 이제 방송에도 지금 앞 영상에서 나왔지만은 지금 우리가 자동차 차량 테스트를 할 때는 야외에서 하거든요. 네. 야외에서 속도도 하고 또 어떤 터널도 있고 또 경사도 있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실내거든요. 예. 실내에서 성능 테스트를 하는데 주로 어떤 성능 테스트를 하냐면 배기가스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를 성능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밖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특히 이런 실내처럼 우리가 자동차 검사를 하게 되면은 자동차를 올려놓고 속도를 올리면 밑에 롤러만 있으면서 차가 고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속도가 올라가죠. 그런 테스트거든요. 네. 근데 그런 테스트다 보니까는 실내다 하면 소음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소음 플러스 실내에는 이런 가스가 누출됐을 경우에 이번 같은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자동차나 다른 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실내에 있을 경우는 배기에 대해서 신중한 어떤 조치들이나 장치들이 돼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고가 났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런 사고가 나면은 산업안전보건법은 당연히 물론이고 지금 2년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업체가 자동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영자 책임이 해당되거든요.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뭐 담당자나 안전보건관리자, 안전총괄 각인자에서 대여섯 명 정도가 처벌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외에 사장, 대표자를 어떤 처벌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력한 그런 처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떤 바로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도 했었고 예. 또 노동부 산하에 어떤 산업재해 수습본부도 구성해서 지금 정확한 원인 구성을 하고 있다.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현재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뭐 사고 원인은 자세히 이제 조사를 해봐야 네. 알겠습니다만은 일단 일산화탄소 그리고 질소 산화물 이런 것들로 인한 질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인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어떤 챔버라는 곳에서 테스트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 챔버 하면은 어떤 룸을 이야기합니다. 밀폐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차가 안에 그 챔버 안에 들어있어요. 어떤 실내 공간으로 하면 이 정도 스튜디오가 될까요? 그러면 여기 차가 있습니다. 밑으로 올라가 있고 작동이 되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환기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환기 시스템이 작동이 잘 안 돼서 났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원인 추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지금 경찰이나 현대 측에서는 체험버 환풍 시설 미작동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플러스 뭐가 돼 있냐면 이 챔버 안에 이 룸 안에 어떻게 해서 배기가스가 배출됐냐는 얘기예요. 네, 이게 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뭐 환풍 시설은 별개로 치고 그렇죠. 배기가스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나왔냐는 얘기죠. 예. 나오는 것은 뻔하거든요. 자동차 엔진 할 때 우리가 배기가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건데 여기에서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동차 배기가스에 우리가 덕트 있죠. 예. 배기 덕트로 인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는데 이 밖으로 나가는 배기 덕트에서 파손이 돼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예. 여기에는 배기가스가 꽉 차 있죠. 차 있는데 더 안타깝게도 환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이중적으로 문제가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환기 장치는 정상 작동인데 배기 덕트 있죠. 네. 여기만 누설돼서 파손돼서 지금 이 챔버 안에 배출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배출된 가스보다 환기된 양이 더 적었기 때문에 누출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아까 앵카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배출가스는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이렇게 발생되거든요. 예. 일산화탄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근데 이 두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요. 이산화탄소하고 질소산화물은. 그래서 실내에서는 쌓이게 되거든요. 예. 만약에 환기 장치가 상부에 있었다는 얘기는 밑에 바닥에 쌓여 있는 이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을 환기하는데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예상되는 게 흡기 덕트 있죠. 자동차가 연소를 하려면 보일러하고 똑같거든요. 공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엔진에 보면은 흡기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 흡기구에 흡기 닥터를 이용해서 챔버 밖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흡기 덕터를 하고 네. 배기는 연소된 다음에 나오는 가스를 밖으로 보내는 배기 덕트죠. 근데 만약에 흡기 덕트가 파손이 됐어요. 라고 한다면 내부 공기를 가져오지 않고 실내에 있는 공기를 가져와서 엔진에 공급하게 되면 예. 실내에 있는 공기가 산소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불완전 연소가 돼서 이때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만약에 일산화탄소가 나오면서 거기에 배기 덕트가 누설돼서 이 실내 챔버 안에 일산화탄소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건 치명적인 위험이 되는 것이죠. 질식을 넘어서 일산화동속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일산화탄소가 1600ppm 0.16%만 있다 하더라도 지금 2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게 일산화탄소거든요. 아. 그만큼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배기가스가 누출된 문제 그리고 환풍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 이중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연구원들이 3명이나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네. 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좀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마 재발 방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현대 자동차 정도 되면 어떻게 하면 재발되는 방지를 할 수 있는지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알고 있는데 예. 이런 시스템이 작동이 왜 안 됐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일산화탄소나 뭐 배기가스,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이 여기 꽉 차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배기가스 적정 이상으로 돼서 알람 시스템이 돼 있을 거예요. 예. 알람이 돼 있거든요.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또 작업자가 밀폐 공간에 들어갈 때는 농도 측정기를 몸에 배치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알람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배기가스 이상이 된다면 성능 테스트 차량을 정지하게 만든다는 얘기군요. 우리가 자동차 전철 있지 않습니까? 전철이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출발이 안 됩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기가스가 적정 이상이 되면 성능 테스트가 수도비대로 돼야 되고요. 또한 적정 이상이 됐을 때 스톱과 마찬가지로 정지가 되고 또 여기에 안전 담당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 내부는 없더라도 요즘 IT화 돼 있기 때문에 알람으로 신호를 준다든지 이런 덱들이 어떤 세부적으로 수립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같은 사고가 반복이 돼서는 안 되겠는데요. 어제 있었던 현대차 질식 사망 사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곧 겨울입니다. 그리고 네. 가스 소비량이 늘어나는 시기고요. 자동차 공장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일산화탄소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관련 뉴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도로 옆 한 휴게소. 전망이 좋아 캠핑족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휴게소 부근 텐트에서 50대 남녀가 숨진 채 경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텐트 안에서는 휴대용 가스보일러가 발견됐습니다. 온기도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보일러 연소 과정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게 되면은 붉은 선홍빛 반점들이 생겨요. 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고 용도에 보면은 절대로 안에다 넣고 사용하지 말라라는 주의 문구가. 지난해 11월 충북 영동의 한 캠핑장에서 부부와 손자가 텐트 안 화로에서 숯을 피우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고, 앞서 10월 광주광역시에서도 텐트에서 가스 보일러를 쓰던 60대 부부가 숨졌습니다. 밀폐된 곳에서 휴대용 난로를 쓰면 일산화탄소 수치가 급격히 증가해 치명적일 수 있어 수시로 환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네, 방금 뉴스 영상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집에서 이제 추우면 보일러 틀잖아요.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면 당연히 이제 캠핑장에서는 난방 시설, 난방 기구를 네.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네. 중독 이제 사망 사고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빈번하게 이런 상황이 좀 생길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는 이제 뭐 이산화탄소나 다른 어떤 가스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일산화탄소만 보면 예. 이건 이제 이산화탄소 마찬가지지만 무색, 무味, 무체요.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네. 내가 증상으로밖에 알 수 없는 게 이게 지금 일산화탄소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예를 들면은 1년에 2만 명이 일산화탄소로 입원을 한답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400명이 사망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1년에 약 40명이 일산화탄소로 사망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약 10분의 1 정도. 뭐 인구로 보면은 미국이 뭐 3억 5천만, 우리는 뭐 5천만이니까 한 7배 되지만은 예. 미국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자로. 그렇다 보면은 어떤 개념으로 말씀드리냐면 일산화탄소가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통계를 보면은 지금 연도별로 통계가 있고요. 또 월별로 통계가 있고 장소별로 통계가 있어 세 종류로 나와 있거든요. 겨울이 좀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1년도, 22년, 23년도에서 3년간 지금 발생되는 캠핑가스 중독입니다. 예. 일산화탄소 중독이 아니고요. 캠핑가스로만 지금 한정한 것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소방청 자료가 153건이거든요. 3년간 총 153건 밑에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서 21년, 22년, 23년도에 49건, 39건, 65건으로 발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앵카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월 달, 1월 달에 많잖아요. 여기를 이제 153건을 월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예. 해보니까 1월에 31건 나왔죠. 그러다가 2월에 10건 쭉 하다가 10월 달에 보면은 12건, 11월에 23건, 24건이죠. 겨울에 많다는 얘기죠. 겨울에 많은 건 아까 앵카께서 말씀하시던 날씨가 추우니까 난로 네. 이런 걸 많이 피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겨울에 지금 이제 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각 지자체에서 보면 지금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서 계속 예방 안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또 차박이나 이런 텐트장에 가면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기도 대여까지 해주는 이런 지자체도 있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위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일산화탄소 월별로 나와 있지만 장소별로 이제 보게 되면은 텐트, 차량, 바베큐장 이 세 갈래로 분류될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텐트에서 나타나는 게 153건 중에 121건이 텐트입니다. 압도적으로 많군요. 그렇죠. 또 우리가 차박을 많이 하잖아요. 차박하는데 30건이에요. 차박이 20%, 텐트가 80건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야영장에 가면 바베큐장 있지 않습니까? 예. 바베큐장이 실내예요. 이제 불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이제 바베큐장인데 거기에서 2명이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겨울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 아주 위험하니 각별히 안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텐트 말고도 이제 집에서도 이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있는 경우를 저희가 뭐 뉴스를 통해서 네. 이제 종종 확인할 수가 있는데 주로 어떤 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할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거거든요. 지금 불이 있는 곳입니다. 예. 불이 없으면 일산화탄소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이 탄다, 연소가 된다라면 세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뭐가 다음에 연료가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어떤 불꽃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라이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가스 라이터 할 때도 가스가 올라오면서 스파크를 틔워주면은 그때 불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산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불이 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연료가 있더라도 불꽃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고요. 불꽃이 있고 연료가 아무리 풍부하더라도 산소가 없으면 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는데 평상시에서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일반적인 이제 연소 과정을 보면 지금 그림에 어떤 표시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저기에서 이산화탄소 우측에 있죠. CO2거든요. 예. 일산화탄은 CO 예요. 굉장히 좀 용어도 헷갈리고 수식도 헷갈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산소가 이 두 개 있다고 해서 이산화입니다. 밑에는 CO 잖아요. O가 네. 산소기 때문에 산소가 1이어서 일산화, 탄소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불을 태울 때 지금 완전 연소라 하잖아요. 우리가 공기 중에 20.8%가 산소거든요. 완전 연소가 될 때 CO2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네. 근데 이산화탄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밑에 보면 일산화탄소죠. 위에서 지금 재료는 우리가 불이 탔다는 얘기는 재료 탄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C가. 네. 근데 그 C와 재료와 공기 중에 산소 있죠. 공기에 산소가 화합이 되는 거예요. 열이 있기 때문에. 내 재료에 공기, 뭐 종이가 됐든 나무가 됐든 종이가 타면은 종이에서 나오는 이 탄소하고 밖에 공기가 있죠. 이 두 개가 합해서 CO 가 되거든요. 예. 근데 산소가 부족해버리면은 CO2가 돼야 되는데 CO 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CO 는 뭐냐면 일산화탄소거든요. 예. 일산화탄소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산화탄소의 이제 발생 원인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실내에서 산소가 부족한 불완전 연소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산소가 부족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여기도 지금 밀폐되어 있다고 보잖아요. 네. 뭐 집이 됐든 텐트 안이 됐든 불을 켜요. 맨 처음에 불이 켜지거든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여기 실내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예. 텐트 안에 산소가 있죠. 그럼 불이 점점 탄다는 얘기는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텐트 안에 있는 산소를 점점 없애면서 불이 타요. 시간이 지나면 산소가 없어지잖아요. 예. 그때부터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게 그게 이제 불완전 연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텐트 안에서나 밀폐된 공간에서 불을 켰는데 이상이 없어서 괜찮겠다. 한 5분, 10분 했는데 괜찮으니 앞으로 괜찮겠다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불이 타면 탈수록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산소를 불에 타는 곳에 연소가 되는 과정에서 불완전 연소가 됨으로써 일산화탄소가 되기 때문에 네. 실내에서 탈 때는 불을 피울 때는 항상 어때야 하냐면 문을 열어놓고 하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죠. 텐트에서 불을 키우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기를 시켜야 된다고 예. 하지만은 불가피하게 텐트 안에서 불을 피울 경우에 환기를 시켜놓고 불을 피우면 일산화탄소 발생하지 않아요. 완전 연소까지 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물만 열어놓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방송 이야기할 때 당연히 일산화탄소 발생하기 때문에 하고 난 다음에 문을 열어 가는데 불을 피울 때 문을 열어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운동장 같은 넓은 곳에 불을 피우면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근데 운동장 거기에 텐트를 채워놓고 그 안에서 하면은 텐트 안에 있는 산소가 불이 타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대로 발생한 원인은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 불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밀폐된 공간에서 연소가 되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색무취기 때문에 이미 이 가스가 누출이 되면 증상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피해가 크다는 말씀이 네. 정말 와닿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예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산화탄소가 이제 어느 정도 농도일 때 인체에 치명적인지 전문기관의 실험 과정을 영상에 담았는데요. 이 뉴스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충남 아산의 한 캠핑장입니다. 텐트 안 곳곳에 가스 경보기를 설치하고 불을 붙인 장작 화로를 넣었습니다. 텐트 문을 채 닫기도 전에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경보 같은 경우에는 통상 250ppm이 우리나라 기준에서 경보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상부에서부터 이제 아래로 순차적으로 이제 감지기가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도명 텐트에서 화로를 켜면 45초 만에 텐트 안 일산화탄소가 최대 측정 농도인 500ppm까지 치솟았고 거실형 텐트도 180초 만에 최대치에 도달했습니다.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인 경우 한두 시간 안에 두통이 발생하고 1600ppm까지 오르면 2시간 뒤 숨질 수 있습니다.
별도의 연통이 없는 화로식 난방기구는 텐트 안에서 쓰지 말고 난방 시에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환기하라고 전문가들은 권고합니다. 가스와 등유를 쓰는 난방기구는 일산화탄소 배출은 적지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증하기 때문에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3%에 이르면 심박수와 혈압이 높아지고 5%를 넘으면 두통과 호흡곤란이 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예, 지금 이 영상을 보면 텐트 안에서는 가급적 이 화로를 피워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 피우는 게 가장 현명하지만 혹시 피우려고 할 때는 방송에 나오죠. 문을 닫자마 됐으니까 완전히 환기를 시킨 다음에 예. 하면 일산화탄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예. 이 어느 정도 농도일 때 좀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좀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올 때 뭐 몇 ppm이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몇 퍼센트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근데 조금 이제 헷갈리고 우리가 그 전문적으로 일반 시청자들께서는 뭐 새로운 용어라고 볼 수 많이는 들어봤지만 네네. 새로운 용어 어떤 의미가 어떤 거냐가 좀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예. 우리가 ppm 하면은 파트 퍼 1ppm 하면 파트 퍼 밀리언입니다. 100만 분의 1을 1ppm이라 하거든요. 그렇군요. 우리가 1%는 100분의 1이거든요. 예. 100분율이죠. 그래서 1ppm은 100만 분율로 보면 되겠습니다. 100만 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일산화탄소를 허용되느냐 법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거든요. 예. 25ppm 이하가 됐을 때 허용됩니다. 우리나라 네. 허용 기준입니다. 이걸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하면 0.000025. 굉장히 네. 퍼센테이지가 너무 그만큼 조금만 있어도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왜 지금 일산화탄소가 위험하냐면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면은 산소를 들이켜야 되는데 일산화탄소까지 같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 혈액이 산소를 흡입하는 게 아니고 산소를 화합하는 게 아니고 일산화탄소를 화합해가지고 우리 장기 특히 뇌나 심장으로 전달을 해버려요. 예.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일산화탄소가 조금인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가 일산화탄소 화합하는 그 역량을 친화력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 친화력이 산소보다 250배가 더 많아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산소가 1이 있고, 아니, 산소가 250이 있고, 일산화탄소가 1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같은 거네요. 같은데 예. 일산화탄소가 2였다. 그러면은 일산화탄소를 친화 화합해가지고 일산화탄소를 장기에 배달해버리는 거예요. 네. 헤모글로빈이. 그렇기 때문에 미세한 양이만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25ppm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지금 앵카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얼마였으면 위험하냐 저기 표에 나와 있죠. 네. 400ppm이면은 1시간, 2시간 이내에 전두통, 머리가 아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걸 퍼센트로 이야기하니까 0.04%가 되면 예. 지금 머리 아프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1시간 지나서부터. 0.04. 네. 그 다음에 뭐 800ppm일 때 여기는 0.08%. 지금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만 1600ppm일 때는 2시간 이내에 사망해요. 아, 0.16%에 16%에 불과한데도 예. 사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일산화탄소가 위험한 지금 가스다는 얘기에서 네.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제 12,800ppm이에요. 그럼 3분 이내에 사망입니다. 그럼 네. 12,000ppm이 얼마냐면 퍼센트라면 1.28%예요. 네. 1.28%. 100이라는 용에서 1.28%. 이 용도만 있었어도 3분 이내에 사망한다는 얘기죠. 네. 이게 옛날에는 연탄가스라고 했잖아요. 70년대, 80년대는 그렇죠. 이 연탄가스. 이게 일산화탄소거든요. 그때 당시에서는 연탄가스가 정말 아궁이에 불 떼듯이 연탄을 떼가지고 그 열기로 인해서 굴뚝에 배출시킵니다. 그 가스를. 그럼 혹시라도 일산화탄소가 나오면은 방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네. 방 내부에 통해서.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이제 연탄 보일러죠. 이 보일러는 연탄으로 보일러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방 안에 있는 배관을 통해서 이제 따뜻하게 해준 것이고요. 요즘은 이제 뭐 거의 없다시피 하죠. 네. 요즘 이제 기름 보일러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보일러도 연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름 보일러실에서 문틈을 뚫고 방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게 지금 일산화탄소거든요. 예. 아, 일산화탄소가 정말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렇습니다. 오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이 이산화탄소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그렇습니다. 것 같거든요.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아까 그 기호에서도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안 하니까 CO, 산소가 O잖아요. 예. CO고 이산화탄소는 CO2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소하잖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네. 근데 이산화탄소는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뭐 탄산음료 마시면 거품이 착 나오고 상쾌하잖아요. 네. 이게 이산화탄소예요. 그렇군요. 맥주에도 들어있습니다. 맥주에서도 발효 과정에서도 나오고 또 일부러 주입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그럼 많으면 규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많으면 무해하다는데 많으면 위험하지 않냐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산화탄소에서도 질식할 수가 있습니다. 무해한데.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조금 먹어도 괜찮아요. 예. 괜찮은데 이산화탄소가 공기보다 무거워요.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에부터 쌓이죠. 그래서 문만 열어놓으면 쉽게 나갑니다. 네. 근데 이산화탄소는 아까 질소산화물은 무겁기 때문에 점점 쌓이거든요. 쌓이는데 점점 바닥부터 쌓이죠. 쌓이면은 점점 쌓이면은 코 있는 데까지 쌓이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을, 산소가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을 이산화탄소가 쌓이게 되니까 내가 산소를 들이키지 않아서 질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산화탄소 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산화탄소 중독이라 하고 또 어떤 또 소방청에서는 보면은 발표할 때 일산화탄소 중독이고 질식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두 개가 이제 비슷한 용어입니다. 왜냐하면은 헤모글로빈이 일산화탄소만 장기에 갖다 주니까 그 장기에서는 산소가 없어가지고 질식되는 과정이죠. 네. 근데 이산화탄소는 이 주변에 산소가 없는 것입니다. 질식이라는 용어는 산소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산소를 내가 흡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질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그 자체도 위험하지는 않지만 무해하지만 많이 쌓이게 되면 이 산소를 내가 흡입할 수 없어서 일산화탄소에 대한 질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많이 마시게 되면 산소를 못 마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질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일산화탄소 자체는 무해가 없지만 그렇게 뭐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드리면서 이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가 이제 구분이 되는데 네. 일산화탄소에 비해서는 이제 덜 해로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네. 하지만 이제 많이 노출돼서 누적이 되면은 치명적인 그렇죠. 사고를 또 부르기도 네. 하는데요. 최근에 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뉴스를 보고 오겠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며칠째 저온 치료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 이 남성은 울산의 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특고압 케이블 재단 작업을 하다가 누출된 고농도 이산화탄소를 마셨습니다. 함께 일하다 탈출한 4명과는 달리 탈출하지 못하고 심정지됐습니다. 울산의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상태가 나빠지면서 약 100km 떨어진 창원의 전문 병원으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뇌사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가스가 터져서 그냥 다 도망가고 형님만 못 빠져나온 상태다. 3일 동안 지금 심정지 상태를 겪고 지금도 뇌사가 진행되는 상황인데도 알려줘도 당장 오늘 생각도 없고 올 수 없다. 피해 노동자 아들은 이번 작업이 마지막 일이었다며 일이 끝나는 대로 가족들이 있는 인천으로 돌아가 여행을 갈 계획이었다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좀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여행도 좀 다니시고 막 좀 그러신다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셨는데 이거 끝나고 원래 올라오시는 일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취재진이 직접 공장 측에 입장을 요청했지만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뭐 노출이 됐다 뭐 이런 건 없이 또 고용노동부 측에서 해당 공장에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작업 중지 권고를 내렸고 울산 남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이산화탄소 누출 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옥찬입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주로 어디에서 그러면은 좀 사용이 그러니까요. 되나요?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산화탄소의 누출에서 지금 질식 사망이 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산화탄소 독성이 아니지만 있으면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된다고
지금 이게 증명이 되고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식음료, 아까 맥주 탄산음료에 들어 있습니다. 또 맥주에도 들어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산화 방지를 위해서 어떤 그 과자 봉지 안에 어떤 뭐 가스가 좀 들어 있는 걸 좀 네. 느끼시죠?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넣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왜 넣어놨었냐면 지금 산화가 된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병균이 침입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오염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병균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 산소를 없애버리죠. 예. 그렇다면 이산화탄소를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병균이 구멍이 있다 하더라도 들어오지 못해요. 네. 그리고 또 산화가 안 됩니다. 산화가 된다는 얘기는 공기 중에 산소와 화합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부패가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성 화장품 그 항산 화장품 있죠. 네네. 이게 뭐냐면 산화 방지용이거든요. 산소를 어느 정도 과잉하게 대기 중에 공기를 차단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우 보셨죠? 바닷가에 있는 어부들이나 시골에 있는 분들 아니면 군대 어떤 철칙 강원도 깊은 산 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늙게 보이죠. 예, 얼굴이.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공기 좋은 산소가 많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산화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남미의 고산지대에 사는 분들을 보면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는 산소 농도가 높기 때문에 산화가 빨리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산화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식품에도 산소를 방지한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균 침투를 안 하게 하고 부식을 또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예. 우리가 산화됐다는 얘기는 부식이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런 용도로 쓰고요. 우리가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많이 쓰시죠. 네네. 드라이 아이스가 이게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렇군요. 이산화탄소. 근데 고체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 가스잖아요. 가스를 고압으로 압력을 쫙 가하잖아요. 순식간에. 그러면 액체로 바뀝니다. 액체로 바뀌는데 액체로 바뀌어서 그 압력을 다시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기체가 되는 게 아니라 고체로 바뀌어요. 그게 이제 얼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식에 높게 두면은 냉동이나 냉장에 아주 유용하게 쓰는 것이죠.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예. 그러나 과다 했을 경우에는 아까 영상에 나왔듯이 지식돼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예. 그 양은 굉장히 미수하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농업용으로 쓰는데 우리가 광합성 작용을 한다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화분에 나무가 있다, 어떤 소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가져가고 물과 햇빛이 있으면 광합성 작용이 돼서 성장이 되잖아요. 예. 산소를 배출시키고. 그러면 우리는 나무를 많이 싫어하는 이유가 밖으로 옆에 있으면 나무를 많이 심으면 산소를 또 우리한테 제공해주고 광합성 작용할 때 산소는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는 흡수해지니까 아주 인간과 공생하는 데 좋잖아요. 그래서 식물을 성장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신 또 산소도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사용을 해요. 지금 어떤 경우냐면 용접을 할 때 혹시 이런 용어 들어봤습니까? 이산화탄소 용접기. 아, 뭐 들어봤습니다. 아르곤 네네. 용접기. 이게 뭐가 되냐면 지금 용접을 할 때 쇠와 쇠를 고열로 붙이잖아요. 그러면 고열로 붙이면 이 철과 공기 중에 산소가 있죠. 예. 이게 화합이 돼버려요. 그래서 산화철이라 하거든요. 뭐 질화철, 질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산화철이 된다는 얘기는 쇠가 녹슬고 매끈하지 않아요. 근데 고열이 있는 곳에 이산화탄소를 분사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산소가 침투를 못해요. 그래서 실드 치는 것이거든요. 산소를 방지하는 이것도 산화 방지용 가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용접에 이산화탄소 용접기라는 이 용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불이 났을 경우에 우리는 물을 분산을 시키죠. 물도 보면 H2O잖아요. 산소가 있어요. 물 분해하면은 그 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산소를 제공해주는 불을 잘못하면 더 확산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분사하지 않고 어떤 특정한 어떤 화재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분류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불은 나면 산소만 없으면 불이 다 꺼지고 나지도 않다는 얘기죠. 불이 났을 때 이산화탄소를 분사를 시키면은 공기 중에 산소가 침입이 안 돼서 불이 자동적으로 꺼지는 것이죠. 예.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도 뭐 소화포라는 거 중요한 포를 던져서 둘러싸버리잖아요. 결국 이유는 뭐냐면은 공기를 산소를 차단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산소 차단용 소화기. 그래서 이산화탄소 소화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이산화탄소는 우리에게 위험하기도 하지만 뭐 식음료, 뭐 농업용, 산업용으로
골고루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산화탄소가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지금 관련이 있다는 네. 그런 내용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규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규제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표에 뭐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산화탄소 규제는 25ppm이라 했잖아요. 예. 100만 분의 25만 있어도 안 되거든요. 그 이하로. 그러나 이산화탄소는 무해하는데 그래도 많으면은 또 질식할 위험이 있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표에 나와 있거든요. 다중이용시설이나 어린이집, 학교, 병원, 대중교통 안에는 1000ppm 이하로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1000ppm 그리고 네. 산업 현장은 5000ppm이네요. 5000ppm 이하로 돼야 많이 된다.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 위험에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산화탄소하고 비교하면은 엄청난 지금 규제죠. 일산화탄소는 25ppm인데 예. 여기는 1000ppm, 5000ppm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부분 또 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 이제 졸음운전 얘기를 또 잠깐 해보면은 치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일 50건이 넘게 졸음운전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11월에 졸음운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휘청이다 곧바로 가드레일과 부딪힌 차량.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달리더니 반대편 가드레일을 또 들이받습니다. 이 차량은 갓길에 세워둔 차량을 보지 못하고 달리다 사고를 냈습니다. 모두 졸음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들입니다. 지난 5년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졸음운전 사고는 3만 건이 넘습니다. 하루 평균 17건 수준입니다. 삼성화재 점유율을 감안하면 전체 사고는 매일 50건 이상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고 난방기 히터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11월에 졸음운전 사고가 가장 많았고 6월과 10월이 뒤를 이었습니다. 히타를 쓰기 시작을 하면 말씀드렸듯이 차내 안에 CO2 농도가 올라가고요. 피로 동반되는 이제 졸음을 느끼게 됩니다. 졸음운전은 앞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보다 치사율이 2배가량 높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올해부터 화물 차량의 졸음운전 방지 장치인 DMS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운전자가 3초 이상 눈을 감으면 경고음 등이 울리는 장치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일부 차종의 옵션으로만 제공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황인규입니다. 예, 이 졸음운전이 이산화탄소 때문이군요. 그렇죠.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졸음이 온다지 이산화탄소였기 때문에 졸음이라고는 조금 다릅니다. 네네네. 왜 그러냐면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예. 이산화탄소가 쌓이면 산소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산소 흡입량이 적기 때문에 내가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첫 번째가 졸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한 번 이렇게 흡입을 하잖아요. 네. 한 번 흡입을 하면은 100cc, 500cc. 이래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를 500cc 흡입을 합니다. 예. 우리가 500cc 하면 500ml 하는데 500cc 양을 하면은 우리가 500cc 잔 있잖아요. 네네. 이걸 생각하면 되는데 그만큼의 양을 우리가 한 번 숨을 쉴 때 들이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공기 중에 산소가 20.8%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 21%, 20%로 보면 500cc의 20%면 100cc 정도가 산소가 들어온다고 봐요. 네. 근데 그 산소 양이 이제 부족해지면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부족하게 들어오냐?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죠. 예.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하거든요. 숨을 들이쉬고 내뱉을 때는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배출을 해요. 우리가 신진대사를 하면서 우리 신체에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시키거든요. 예. 근데 그 배출 농도가 어느 정도 되냐고 환산해 보면 약 20cc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 번 내뱉을 때 500cc 한 번 들이키고 내뱉는다고 했잖아요. 네. 내뱉을 때 500cc 중에 4%, 약 20cc가 배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지금 차 안에 있으면은 내가 차 안에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괜찮았거든요. 내가 숨을 쉬면 산소를 점점 없애지죠. 숨을 예. 쉴 때마다. 대신 이산화탄소는 또 숨을 쉴 때마다 내뱉어지잖아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산소는 줄어지고 이산화탄소는 높아진다는 얘기죠. 역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졸음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위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승합차에다가 지금 탑승을 해가지고 화면에 나오거든요. 2인이 탑승을 했어요. 승용차에. 근데 탑승하기 전에는 지금 우리가 농도 규정이 1000ppm인데 네. 아까 나왔잖아요. 근데 10분이 지나니까 2000ppm이에요. 두 사람이 탔을 경우에. 근데 1시간이 지나니까는 4000ppm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에 따라서 비례하거든요. 사람이 산소를 없애고 들이키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니까 이산화탄소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4000ppm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것이거든요. 차량 안에 많은 사람이 탑승하면서 환기를 안 시킬 경우에는 급격하게 올라가겠네요. 그렇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1회마다 지금 40cc씩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산소는 20cc, 100cc씩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사람이 없어지면. 그래서 4명이 탔을 때를 해봤거든요. 네. 15분에 5000ppm 되는 겁니다. 아. 결국 지금 앵카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기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꼭 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냥 운전만 하고 있는데 왠지 잠이 오죠. 네. 특히 겨울 같은 데는 히터를 틀고 문을 잘 안 열잖아요.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그러지만. 그래서 겨울에는 아까 방송에 나왔지만 11월 달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졸음운전 사고가. 예. 잠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차 안에 있는 산소가 부족하다. 1차적인 증상이다. 문만 열면 산소가 확 들어오거든요. 네. 금방 바뀝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이제 바닥에 있기 때문에 좀 확 열어놓으면 순식간에 많이 환기가 된다라는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운전하실 때라도 이제 환기를 시켜야만 그렇습니다. 창문을 열고 좀 운전을 하셔야만 네. 한 번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우리가 산소를 100cc씩 마실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이산화탄소를 들이키고 있는 거예요. 네. 하실 수 있으면은 이때부터 이제 증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산화탄소 때문에 졸음이 오는 것도 있지만 일산화탄소로 인해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 흡입량이 부족해서 내가 졸음이 온다. 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명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실내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는 산소 농도와 관련이 있겠는데요. 네. 이 산소 농도가 낮아지면은 저산소증이라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 저산소증이 나타날 듯한데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그러면 적정 공기가 뭐냐라고 용어 정의를 예. 해놨습니다. 지금 적정 공기라 하는 얘기는 지금 18%도 화면에 이제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저기 보면 저기 있죠. 적정 공기. 지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해놨거든요. 적정 공기는 18에서 23.5%의 산소가 있을 때 가장 적정한 공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23.5보다 더 높아버리잖아요. 네. 아까 이야기했죠. 산소가 너무 많아도 산화현상이 빨라집니다. 건강에 해칠 수가 있고 만약에 불이 났을 때는 거침없이 있는 상황이 발생해서 예. 너무 많아도 안 돼요. 그래서 23.5 밑에 18%부터 이 사이가 가장 좋고요. 이산화탄소는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15,000ppm, 1.5% 미만이면은 그래도 적정 퍼센테이지다. 네. 이산화탄소는 그렇게 뭐 크게 위험하지 않다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1.5%. 그러나 이제 중간에 일산화탄소 있죠. 30ppm 미만. 저기는 0.003 ppm. 예. 이 정도만 미하가 돼야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화수소 있죠. 여기랑 관련 있는데 황화수소는 황하고 수소가 화합되는데 이건 이제 화학 그 정유 공장들 있죠. 예. 이곳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10ppm입니다. 여기는 일산화탄소보다 더 치명적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적정 공기가 되고요. 아까 지금 앵카크사 말씀하신 대로 저산소증 있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저기 이제 법률 용어, 이 기준의 용어를 보면은 산소 결핍증의 안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산소 결핍증은 아까 표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산소 결핍은 지금 10% 미만인 상태를 산소 결핍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한 증상을 산소 결핍증이라고 또 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핍증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소 저산소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산소가 그럼 어느 정도일 때 가장 완벽하고 좋은 상태이며 부족할 때는 저산소증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산소 농도, 대기 평균 농도 있죠. 지구상의 대기 평균 농도가 20.8%입니다. 근데 왜 여기 평균이냐면 바닷가나 산이 더 산소 농도가 더 많아요. 예. 근데 바다와 산인데 산보다도 바다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바다에 있는 어떤 식물성 플랑크톤 있죠. 네. 이 친구들이 광합성 작용을 나무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베이에서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베이에서 뭐 음주를 하고 또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음주량이 높아요. 아, 취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이 산소가 이 알코올을 분해 능력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공기 좋은 것을 마시면은 근데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예. 이유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20%가 대기 이제 농도고 이제 이제 다시 한번 표를 보면요. 표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은 19.5에서 16% 있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증상이 나타납니다. 뭐 집중력 저하가 되고요. 두통이 시작되고 뭐 잠도 오고 뭐 16에서 14% 운동 기능 저하 이명되고요. 여기서 쭉쭉 내려가다 보면 10% 이하가 있죠. 여기에서 보면은 의식 상실, 근육 경련이 예.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0% 이하가 산소가 있을 경우에. 우리 대기 중에서 20.8인데 그 절반인 10%만 있더라도 이제 경련이 시작되고. 확실한 산소 결핍증이네요. 그렇죠. 산소 결핍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운동 예. 기능 저하, 뭐 심한 호흡 곤란 등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저산소증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그런데 10% 이하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큰 근육 상실, 의식 상실, 근육 경련. 6% 이하면 이제 사망 가능까지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산소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가 이게 역학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 적정하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야외에 어떤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야외에서 텐트, 뭐 차박을 하면은 이런 관계를 조금이라도 오늘 영상을 본다면 정말 가족의 큰 어떤 안전, 행복이 될 것으로 좀 믿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이 이산화탄소 과다 노출,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책이 있다면은 좀 그렇죠.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리가 항상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면은 방송에서나 신문 보도에 어떻게 나오냐면 항상 환기를 끝나고 나서 안 했거나 보일러에 배기가스가 틀어졌거나 이렇게만 이거 포커스를 여기다 맞추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일산화탄소 하면 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느냐. 여기에 예.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텐트 안에서도 불을 피워도 문만 열어놓으면 괜찮아요. 실내에서도 문만 열어놓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문을 닫고 연소를 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산화탄소는 평상시에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을 열어놓고 연소 후에는 문을 열어놓죠. 이 열어놓은 이유는 혹시 모를 일산화탄소를 배출할 경우에 문을 열어놓는 것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는데 불을 피울 때 문을 열어놓는 거는 일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예. 열어놓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연소 중에 불을 피울 때 무조건 문을 열어놓아서 환기만 시키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만큼 환기가 중요하다. 환기가 중요하다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